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기 상승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이 일상 회복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어쩌면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시대와 지금 이재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은 땅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이것 제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평전의 저자이신 중앙대 방현석 교수님 모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청해 주시는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현석입니다. 같은 땅에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시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적응해 버립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막 저 같은 사람은 날뛰면서 와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했는데 기쁨도 매일 느끼기도 하면서 또 그것도 일상화되어서 이렇게 평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저력과 또 경험과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외침과 침략 또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견뎌낸 역사가 우리 내부의 DNA로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식민지 36년 동안 그 이전 을사늑약부터 40년 동안 항일 무장 투쟁을 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 저력들이 있고 또 경험들이 있죠. 뭐 우리 전 대표님이나 저나 세대로 보면 한 세대에 서구가 200년 동안 경험했던 걸 다 성취해 봤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고향이 울산인데 제 친구들하고 저는 어릴 때 지게 지고 소먹이로 산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승용차 타고 그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녔던 산에 골프 치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한 시대 안에 이런 성취를 서구가 200년에 걸쳐서 이룬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일을 본 경험, 성취해본 경험이 있고 또 승리의 자신감이 있는 우리나라만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면서 승리를 많이 한 나라 없거든요. 우리 4.19를 통해서 대통령, 독재자를 물리쳤고 전두환 그 폭압적인 독재자도 결국 감옥으로 보냈고 잘못 일한 대통령 2명이나 탄핵시킨 이건 한 나라에서 한 번도 있기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4번을 연거푸했던 그런 승리의 자신감이 있는 나라죠. 실제로 이제 민족성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단어인데 DNA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한 50몇 년 살았지만 각기 다른 이제 일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기간이 다른데 이게 민족적 DNA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상무 정신이 내면화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이 정세, 이 빠른 변화들은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0, 50대의 시대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금 40, 50대 세대들은 전두환 시대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었지만 이 세대는 태어날 때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죠. 이 세대가 다른 세대와 다른 점은 다른 세대는 나이를 들면서 다 변화했어요. 시대 정신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시대 정신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이 80년대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이 세대들은 대학교 시절에 전두환 독재를 체험했죠.
그때 뭐 다 그전에는 대학교 배지 달고 다녔거든요. 네. 자기 배지 학교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는데 80년 5월 광주 항쟁 지나고 나서 이 배지를 자기 손으로 다 뗐잖아요. 5월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군사 독재에서 맞서 싸우다가 죽어갈 동안에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 부끄러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대학생이란 사실을 역사의 채무로 알고 이걸 떼고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었던 세대들이었고 또 그 세대들은 87년, 88년 노동자 대항쟁을 통해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층, 민중 세력들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 자기 이름을 노동자라는 이름을 주장했던 그걸 복권시켰던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계엄, 내란을 겪으면서도 저쪽이 무려 40%가 넘는 득표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40대, 50대, 60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60대 초반에 이어지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없었다면 이번 대선도 저는 패배했다고 봅니다. 이 지지율이 다 조사해 보면 60%가 넘지 않습니다. 네, 40~50%대의 지지율 60~70%에 달하는 이 힘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 나가고 또 개성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스스로 자기 몸에 체화되고 나면 네. 이게 거꾸로 좀 더 보수적 또는 뭐 봉건적 또는 관행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다 그냥 보수화 수구화 되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공식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공짜로 얻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 세대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얻었고 그것을 잃었을 때 어떤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지를 체험해 본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세대들은 그걸 그냥 물려받았.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진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후진국의 독재 속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민주주의를 자기의 손으로 쟁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잃었을 때 감당해야 될 대가가 뭔지를 잘 아는 세대들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허리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의 높은 민주의식이 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역동성을 이제 가져왔다. 그러면 나라가 갑자기 이제 6개월 동안 대혼란 상태였는데 이것이 지금 안정화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역사적 변곡점에서 주도했던 사람들도 매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60~70%의 강고한 지지율,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이재명 시대 한 달을 좀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되짚어야 할 것이 뭔지 좀 어려운 말로 뭐 화두를 어떤 걸로 하고 좀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보려면 저는 그전하고 비교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전과 후가 다른가 선명하게 비교가 될 거고 그 비교를 해보면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시대와 이재명 시대 가장 크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첫 번째는 대통령을 위한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를 위한 대통령으로 네. 바뀌었다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뭐 매우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위한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를 위한 대통령.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다. 예, 출연했죠. 그런데 윤석열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 처음부터 퇴임할 때, 파면당할 때까지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시, 탐욕, 혐오. 이게 윤석열 시대를 규정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시면요. 과시, 과시, 탐욕, 탐욕, 예, 그리고 혐오. 예, 첫 번째 우리 취임식 때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내빈들을 초청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거구 유튜브들을 잔뜩 초청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심기경호를 할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취임식을 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도 저 국회 앞에서 이렇게 취임식을 하지 했지만 않았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것을 스피커로 해서 자기 자랑을 한 그런 자기 과시 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죠. 네. 뭐 그 취임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호명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 이름 부른 사람이 서미화였어요. 네. 이렇게 퇴장하면서 의원들이 막 나와서 악수하려고 도열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저 뒤에 있는 서미화 의원을 부르죠. 호칭도 없이 서미화. 서미화라고 네. 이제 불렀던 이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설명해 주시죠. 서미화 의원은 우리 소외받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예. 잘 알듯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죠. 그 예.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와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더듬어서 그 국회의 담장을 넘어서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정작 뭐 취임식장에서는 앞으로 비집고 나가지도 못해서 저 뒤에 혹시 악수할 차례라도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대통령이 서미화를 부르면서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었죠. 왜 그 장면 우리가 기억을 잘 네.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하도 뭐 카메라들이 이렇게 예. 지나가니까 그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랐겠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다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이름이 서미화요. 서미화 의원이었다. 네. 서미화 이렇게. 네, 그 서미화 이렇게 불렀죠. 야, 그것도 감동적입니다. 네. 그 왜 어떻게 그렇게 네. 대통령은 처음 호명하는 국회의원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서미화 의원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12월 3일 보여주었던 모습이 깊이 내리에 각인되어 있었겠죠.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한밤중에 그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넘기 쉽지 않은데 네.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자리 잡고 계엄을 해제시킨 공로가 있는 그분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국회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예, 예. 그리고 방어원, 즉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사진 찍은 거 혹시 보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뭐 쩍벌이죠. 네. 그만하게 그렇게 네. 하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 어떻게 사진 찍었습니까? 그 앞에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 방어직 노동자들 잘 보이라고 주인공처럼 높이 맞추려고 이렇게 높- 고개를 높으니까 아예 숙이고. 예. 또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그 쪼그리고 앉았죠. 예. 그래서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그 H형 그 치마 예, 예. 쪼그려 앉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예. 그런데 기꺼이 쪼그려 앉아서 그분들이 주인공처럼 네. 모두 얼굴이 잘 나오게 그 자기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사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낮추는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들먹거리는 자기 과시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소외됐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게 과시와 배려로 선명히 시대가 이동하는 걸 보여주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타고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조금 더 꾸며진 게 아니라 이제 몸에 배어 있는 행동들이죠. 소외된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있어도 움츠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죠. 참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면목이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느낌으로 확 와닿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처음 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했습니까? 임장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어디로 옮기냐, 관저 어디로 옮기냐. 그래서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외교부 장관 공관, 육군 참모총장 공관, 그게 뭐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 나온 매물 보러 다닙니까? 그걸 임장하러 다니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살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다니면서 함부로 찍어서 쓰겠다고 임장하러 다니죠. 부동산 복부인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사당동 시장 가서 정말 어려운 민생 경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함께 고민해 주자. 그 다음에 거래소 가서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면 기업을 돌려야 되니까 주식시장 어떻게 활용시킬 건가? 이걸 하잖아요. 책임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한 일은 그런 탐욕을 조금도 절제하지 않고 시정 잡배도 하지 않는 그런 임장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과 거래소를 찾아서 민생 경제와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 책임감을 보여주었잖아요.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네. 또 행동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가자고 냅니까? 아니면 참모들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참모들도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아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가령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처음 됐을 때 처음 공직을 맡은 게 성남시장이잖아요. 맡았을 때 출근하니까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9층까지, 제일 높은 층 9층까지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타는, 시장만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 그걸 타면서 본인은 이게 왜 필요하지? 시장 한 명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한가? 그런데서 5층, 9층 시장실에는 아무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궁궐 같은 시장실을 보고 자기가 결심하죠. 제일 아래층. 업무공간 제일 아래층인 2층으로 내려가고 로비 1층 빼고 그리고 9층을 시민들의 독서 문화공간으로 내주죠. 시민실을 꼭대기층에 만들어주고 시장실을 1층, 2층 제일 낮은 층으로 내렸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그게 거의 본능적인 감각이죠. 예. 그게 뭐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국무회의할 때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첫 당선되고 나서 국무회의할 때 유권 해석까지 새로 해서 자기들이 국무회의 성원 기준을 15명이냐 11명이냐로 해서 11명이라고 낮춰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전 정권에서 임명되어 있던 문재인 정권에 있던 정무직을 역임한 장관들은 다 참여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었던 당시에 전현희 인권위원장이나 한상규 국민권익위원장. 네, 권익위원장하고 또 이제 방통위원장 다 못 참여하게 했죠. 네. 참여를 거부시키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강력 저는 다 참여시켰죠. 적법한 자격이 있는. 심지어 지금 비리 혐의로 고발당해서 수사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도 참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의식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죠. 공적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은 배제하고 자신의 경쟁자는 혐오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것을 인정하죠.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통합하죠. 각자가 모두 나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 예. 일꾼이고 당신도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꾼이고 우리는 공통으로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과시형 대통령과 배려형 대통령에 대한 말씀. 또 탐욕적인 대통령과 책임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배제와 혐오를 네. 불러일으키는 대통령과 인정과 통합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이게 선명한 두 개를 놓고 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딱 반대의 모습이 보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밑에서 3년 몇 개월을 살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데요. 뉴스를 안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투쟁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40%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고 뭐 지금도 30%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다. 저것도 다 거짓말이고 저것도 다 쇼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30-40% 정도는 실제로 민주주의가 불편하다. 민주주의로 가면 오히려 나는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우리에겐 아직도 그 식민지 유산들, 노예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죠. 강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들. 그러지 않으면 그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속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잔재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DNA도 있지만 똑같이 식민지에 종속하면서 내가 생존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엄존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싫어하는 20-30%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60% 지지율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80%도 있었는데요. 저 아직 싫어하는 사람들이 20-30%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목표가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설득하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좀 노력이 한편으로는 조금 가엽게 보인다. 뭐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느냐.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봐도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바라보면서 저를 인정하는 날이 오겠지요. 라고 하는 거기서는 참 이재명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일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겠다. 뭐 이런 자신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은 이제 실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헌신할 것이냐를 이제 몸소 보여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교수님은 좀 만족하십니까? 저는 뭐 한 90점 넘게 한 95점, 90점 사이에 성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대통령주의의 참모 그러면 크게 이제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비서진과 강요들 있지 않습니까?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와 혹시 문제가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좀 판단을 말씀해 주시죠. 뭐 전체적으로 저는 큰 문제 없이 상당히 잘 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금 보여진 인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지를 짜는, 진용을 짜는, 큰 전선을 지켜내는 뭐 그런 인사들은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김민석 총리나 또 정성호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비전들 지켜나가고 거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티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철학과 신념, 비전을 확고하게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성호 장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만큼 자기의 사적 이익보다 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온, 그를 지켜내고 또 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늘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내세워놓고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늘 걱정해왔던 검찰개혁이나 사법 문제, 보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총 사령관으로 거기 배치해 두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돌파를 해나갈,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법무 라인이나 이런 쪽들이 짜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이런 장관 진영들은 그렇게 짜여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이 농림부 장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통합의 메시지들을 보이는 이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나와 다르고 우리 집권당과 다르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 인사의 컨트롤룸 세 가지, 하나는 진지, 진용을 갖추는 일, 그 다음에 돌파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 그 다음에 통합의 메시지. 이 큰 세 가지 축의 인사들을 수행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인사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거기 따라서 어떤 건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고, 가령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잖아요. 사실은 왜 저런 사람,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거 다 인정해야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하겠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 국민이 동의했잖아요. 이쪽 지지자들. 그래 놓고, 아니, 저쪽은 한 명도 안 쓰고 저쪽은 무조건 다 배제하고 이쪽만 데리고 통합하겠다? 그럼 통합 안 하겠다는 게 되잖아.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준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철학, 이 정부가 하려는 철학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걸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걸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네.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나와서 네. 교수님처럼 소상하게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좀 국민들을 설득하면 좋겠는데, 부분에는 아니, 아니다, 저 사람이 왜 통합적 상징이야, 그 외에도 훨씬 더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송미령 장관을 내세워서 통합의 상징으로 할 것이 있냐, 차라리 보수적 인사라고 하더라도 아예 좀 인정할 만한 사람, 지지자들이 동의할 만한 사람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봉욱 지금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잘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라는 비판이, 이건 좀 더 강도가 더 세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제 쌓이고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서 좀 설득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특검 인선할 때 저거 제대로 하겠나 그랬지만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력, 실무력, 돌파력이 필요한 부분에 저는 그런 인물들을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그러면 배치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펼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원석 특검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 막 이것저것 헤매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민주당부터 언론까지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자극제가 된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냈다. 네, 돌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수술을 예리하게 집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사람 상대만큼 잘 아는, 최대한 잘 알면서 적어도 이 방침들을 위배하지 않을 사람, 뭘 찾은 게 저는 부득이 그랬다. 우리 편이면서.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특집 인터뷰로 방현석 교수님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지난 한 달 이상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것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약간 역할극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해 있는 그 조직 또는 공동체에서 유용한 지혜로운 뭔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좋은 인터뷰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뭔가의 동기가 되는 이런 요소를 이 인터뷰에서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서 나는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인터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직자로서 인사를 할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처음 성남시장에 도전했을 때 낙선했죠. 그때 뭐 30%도 못 얻었습니다. 득표율. 낙선할 때 이 뭐 무명의 정치 신인이 도전하니까 집권하고 있던 성남시 집권당이었던 뭐 지금의 국힘,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네. 그 당에서 시의 행사를 하면 이 시장 후보인데, 야당 후보인데도 자리를 안 내줘요. 시 행사장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자를 들고 가요. 간이 의자를, 자기 걸. 후보 시절에. 자리를 안 주니까. 예. 자기가 의자 들고 가서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야, 그건 자존심도 좀 상할 텐데.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 딴 사람 같으면 안 가고 말죠. 예. 근데 기어코 이제 접이식 의자 들고 자기가 가서 앉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걸 또 유력한 시장 후보 옆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 직원이 와서 한 번은 그냥 그마저 내쫓은 거예요. 남의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닌데 여기는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야. 나가라. 이렇게 끝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왔죠. 이름을 적어놨어요. 시장이. 예. 그리고 그 선거에는 졌지만 그 다음 선거에 이겨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첫 인사할 때,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일하고 있나. 완전히 쫄았어요. 지금 이제 보복당한다 생각했겠네요. 네, 다들 이제, 뒷끝 장렬이네. 예. 이제 이랬는데 그 사람을 제일 선호하는 부서이란 말이에요. 예.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수행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가장 훌륭한 태도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검증받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법이었어요. 그 누군가 이제 지시를 했던 것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그렇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거. 그게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다. 제일 좋은 자리 보내준 거. 그래도 그게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지. 네. 자리를 안 주는 것은 일단 법 위반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을 네. 것인데 상징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좋은 그리고 이제 사례였다. 검증들을 반드시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보면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의 인사법하고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다음 평가를 해내는. 정주영 회장이 늘 그랬대잖아요. 그 부서의 부서의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면 부서장을 꼭 불러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딱 모두 꺼내서 부서장한테 주면서 잘 챙겨서 보내라. 이러면 이제 부서장이 그 돈 받아가서 이제 보고를 비서실에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주신 돈으로 장례 잘 치르고 그 가족들한테 위로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주신 돈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350만 원은 장례비로 쓰고 남은 150만 원은 유가족들에게 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정주행이 그런다. 이 사람 일을 정확하게 하는군. 그런데 그 액수를 모르는 줄 알지만 정확하게 비서실은 다 알고 네. 빌 때마다 돈을 다 채워주니까. 예, 예.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보낼 때 이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자리에 보내. 그러면 힘든 자리에 가서 영향을 받. 어떤 사람은 가서 힘든 자리에 가서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때 힘든 자리에 보내나.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있는 반면에 묵묵히 자기 일을 아주 즐겁게 잘 해낸 사람. 그렇게까지 검증이 되면 그 사람을 발탁해서 임원을 시킨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일을 시켜서 검증시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일 결과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가깝다고 해서 아무리 눈동자 찍어도 좋은 자리 갈 수 없어요. 역량을 검증받지 못하고.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일 잘하는 사람들. 역량,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대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재명 옆에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 옆에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사람을 잘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좀 부족한 사람도 잘 키워서 쓰는 스타일인가요? 발굴해서 쓰고 또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일하려면 잘하지 않으면 못 견디죠. 예. 스스로 예. 떠나죠.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성취를 인생살이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스스로 이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옆에 더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재를 발굴했습니까? 이제 이 질문도 좀 여러분께도 드려보면서 오늘 대화를 방현석 교수님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비교 평가해 봤으면 좋겠고요. 방현석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와, 이거 정말 배울 게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목표 설정은 무엇이며 또 어떤 솔루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회의를 하죠. 회의의 목적이 그거니까. 네. 그 자리에서 목표가 뭔지를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뭔가. 네. 그 방법론을 제시하게 만드는 회의를 좋은 회의라고 하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회의를 하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도록 만드는 회의. 예. 그러니까 거래소 갔을 때도 그 회의에 거룩한 높은 사람들만 부르지 않잖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가장 일 잘하는 한참 일할 직원들을 다 배석시키잖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권한을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를 묻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죠. 왜 우리가 다 주식 국민들이 살 때 틀림없이 가치 주라고 전 알짜 주다고 샀는데 얼마 있다 보면 껍데기주가 돼버리냐. 자,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바로 시장조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고 시장조사위원회를 훨씬 키워야 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의 문제점, 구체성을 요구해서 대안들을 핀셋처럼 찍어서 제시해 주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 1시간 회의하면 기본 50분 자기 혼자 떠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대안이 나오고 방법이 공유되겠어. 그건 자기 과시만, 실은 과시할 내용도 없는데.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회의 과정에서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직 사회고 또 뭐 사기업은 더 하고요. 그러면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리를 했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거나 자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견디지 잘 못하겠죠. 그리고 다음 인사에서 이제 검증되는 순으로 바꾸겠죠. 예. 네. 그런 것들도 매우 원칙적 강고합니까? 이런 부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함께 일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까? 그래도 뭐 억지로 끄고 가면서 뭐 그냥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직인데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되는 사람도 실제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과거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라는 궁금점이 생깁니다. 중요한 부서에는 역량 있는 사람을, 네.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는 자리를 지킬 사람을 그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도 우리 국민들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강 그 수해 통제소에 가서 미리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언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는 막을 수 있는 재난을 통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는 사태는 생겨서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배치하겠다. 성남시 때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사고란 건, 이 재난이란 건 1년에 한 번 날지 안 날지 모르고 몇 년에 한 번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제일 일 못하는 사람, 징계 대신 보내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보내서 그런 사건, 사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들고 그걸 잘 해내면 승진시키고 중용한. 그게 다른 거죠. 옛날에는 이 자리 가면 이게 징계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거기 가면 중요한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아마 얼마 전에 장 맞은다고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봤을 거예요. 길가에 있는 하수구 있잖아요. 배수관. 네, 그거 다 드러내고 흙 파내는 거, 쌓인 거. 예. 그 옛날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나중에 내버려 막히는 대로 또 막히면 또 홍수나고. 뭐 홍수 나면 또 그 다음에 하는 맞습니다. 건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각 시군구에서 다 미리 물 잘 빠지게 그것만 잘해도 웬만한 홍수들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일하는 방법인 거죠. 자, 목표 제시와 구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회의하면서 실행해보자라고 네. 했던 것이 이번에 장마도 큰 피해 없이 넘어가는 것도 좀 일조를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 묻는 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이태원 탐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 세월호 그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왜 못 건졌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왜 못 건졌냐고. 교통사고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저기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그냥 사고 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태원에 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죽었어? 예. 남의 일입니까? 그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네. 나는 그런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좀 완전히 다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울산 갔을 때 울산 시장하고 대화하는 거 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울산 시장이 참 집요하게 많은 걸 요구했죠.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짜증이 날 만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 긴 말을 다 들어주면서 오히려 아주 뽕을 뽑으시려고 그러시냐고 예. 한 번 만났는데 아예 뽕을 뽑으시려고 저한테 뽕을 뽑으시려고 그러냐고 예.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걸 당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분 울산시장은 예. 저쪽 상대당인데도 근데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일하려고 하고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대하잖아요. 저 열정과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광주에서 했던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쪽 지지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의 기관장들은 이 사람처럼 잘 준비 안 해왔잖아요. 네.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주세요. 돈 더 많이 배정해 주세요.
많이 딸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조금의 준비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시급하고 그것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설득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설득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시민, 도민들이 무엇에 지금 갈급해 있는지도 대통령에게 설득하지 못하는 이제 그걸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남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일한 거예요. 이쪽 당이면 군수들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저쪽 당이면 군수들한테 안 해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기가 지지해준 사람들 편만 들어서 다음에 또 표 얻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단 선출되고 나면 모든 시민, 국민을 위한 이제 기관장이다 또는 대표다 이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혹시라도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좀 서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뿌듯해하죠. 예, 예.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은 본인이 일 잘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지지할 때 자부심을 느끼죠. 예. 내가 역시 잘 뽑았어. 어? 야, 봤지? 니들. 그러면 확실히 민주시민인데요.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 저런 거 할 때 보면 대통령이 좀 더 좀 진영 논리는 아니지만 개혁의 상징성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뾰족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을 써서 확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 정리를 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확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확 정리가 돼요? 실제 기분은 좋게 처음에 해줬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예. 그보다도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예, 성남시장 할 때 첫 번째 시장 할 때보다 두 번째 시장 할 때 득표율이 훨씬 올라갔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올라간 데가 분당이었어요. 성남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구도심, 옛날 성남, 그리고 신도시, 분당. 이 신도시 분당은 흔히 신강남이라고 부르는 강남하고 투표 성향이 거의 똑같고 강남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시장 선거할 때 분당에서 5%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일개 기초단체장인데 네. 불구하고 이 성남이라고 하는 데가 가진 지정학적, 정치공학적 중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고 스스로 참칭하는 저쪽 당의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강남이죠. 경부선입니다. 예, 예, 경부선이에요. 예. 강남에서 저 부산까지 예. 대구 경북을 거쳐서 강남에서 영남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 이게 저쪽의 지배 기반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남을 지나가야 해요. 경부선을 타려. 성남을 빼먹어 버린 거야. 네. 성남은 자기 거였어요. 저쪽이 늘 해먹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남을 차지하더니 시장을 더구나 잘해가지고 두 번째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네. 더군다나 분당에서. 이건 강남에서 당선된 것과 똑같고 강남에서 지지율이 두 번째는 더 올라갔던 것. 이걸 빼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야. 네. 성남이란 게 그냥 여러 개 시도 중에 시군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경부선 라인의 핵심 통과 관문이야.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차단한 거예요. 성남시장을 하면서. 이걸 제거해야 될 필요가 저쪽으로서는 안정적인 영남벨트, 강남에서 대구 경북을 거쳐서 부울경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성남시장을 공격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잘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도 정권을 한번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시장도 민주당을 당선시켜줬어요. 네. 부산시장도 민주당에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송철호 시장, 서병수 시장 다 어떻게 했어요? 당선됐을 때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줬을 때
이재명의 성남시처럼 이재명의 경기도처럼 일했으면 다시 저쪽 땅에 빼앗겼겠어요? 예. 그렇게 일하지. 이재명처럼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처럼 일 안 했으니까 예. 울산시 다시 넘어간 거예요. 부산시 다시 넘어간 겁니다. 부산 시민 탓하고 울산 시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성남시장처럼 경기도지사 했던 것처럼 대통령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지형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또다시 우리 편만 모아서 이렇게 하면 지형 안 바뀝니다. 네, 예. 압도적으로 잘해야죠. 압도적으로 잘해야 한다. 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제 성남이라는 곳에서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 오늘 설명 들으면서 저도 머리가 딱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일하는 방식이 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을 하면 네. 대한민국 엄청나게 뭐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모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일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펼쳐나가고 또 이렇게 좁혀나가서 결론을 내는 것인지 그것도 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방법은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서 10개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대 전술이죠. 하나가 돌파해서 나가면 나머지 10가지가 쫙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어떻게 모든 걸 한꺼번에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자신 있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를 치고 나가서 그것으로 길을 열고 나머지가 따라서 함대처럼 밀고 나가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핵심은 돌파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렇게 하네? 저러면 되네? 정말 하네? 되네? 이걸 보여주는 그건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경기도에서 계곡 정비하는 사업들도 그거 해서 계곡에 먹고 살던 사람들 굶어 죽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큰 손해 안 나네. 잘 되네. 그리고 시민들, 도민들은 너무 좋네. 이 모범을 보이니까 그다음 믿게 되는 거죠. 그건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이제 장담마을 찾아갔잖아요. 네, 예. 그 적경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편히 살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북을 향해서도 이제 우리 서로 그런 상호 공격, 비난, 비방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끊어놓은 직통전화 연결하자. 이런 얘기 일체 안 하잖아요. 예. 그냥 딱 중지하잖아요. 대북방송 중지. 그 풍선 쓸데없는 거 그거 못 보내게 막잖아요. 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대로 한 거예요. 북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니들도 호응해라. 니들 뭐 하면 우리 뭐 할 거야. 이런 얘기 일체 안 하잖아요. 거래 안 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신뢰가 생기는 거죠. 상대가 신뢰하는 거죠. 예. 저자들은 뭐 그냥 안 하네. 그런 신뢰들이 생기니까 바로 저쪽도 안 하잖아요. 자, 좀 정리를 하면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서 10개의 길을 진경로처럼 만드는 함대의 기술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하나의 길을 뭘로 열고 있으며 또 10개의 진경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도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남시 때부터 얘기를 하나 먼저 하면 성남시 그 기본소득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었어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거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천 청소하고 뭐 정하고 이런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20만 원 지급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공격할 때 껌값 주냐, 뭐 간식비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이재명 평전을 쓰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 질문을 해봤어요. 그 사업은 왜 했으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했을 때 이랬어요. 그 뭐 저쪽 당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2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했으냐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거 일하러 나오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 돈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입 있는 사람들 안 나옵니다. 네. 1년 내내 생일날 명절 때 한 번 자식들이 용돈 1, 20만 원 줄까 말까 하는 분들입니다. 1년 내내 소득 한 푼 없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자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손주들한테 치킨 한 마리 사줄 수가 없는. 집에서 그래서 늘 기죽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 한 달에 20만 원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내 소주 한 잔 살게.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치킨 배달해서 먹어라 할 수 있고 며느리한테 용돈 장 보는 데 쓰라고 돈 5만 원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한 가정이 달라진다.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게 20만 원의 효과다.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외국으로 나갔냐? 어디로 갔냐? 그 동네의 경제를 훨씬 부강하게 해줬고 그 가정을 풍요롭게 해줘. 그게 바로 20만 원의 효과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니까 그 다음 삶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아무 저장이 없고 오히려 병원 짓고 이런 거 사업할 때 저쪽 새누리당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이 노인의 보훈단체가 새누리당 중앙에 찾아가서 성남시장이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게 해줘라.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그분들이 가서 대신 항의하고 싸워줬다. 이렇게 하나의 신뢰를 얻어서 나머지 사업들을 쭉 밀고 가는 방식이 성남시에서 했던 일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죠. 국정의 지금 중심 과제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돌파구 중에 넘버 1, 2, 3는 뭐가 되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가치들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예.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가치가 우리나라 가치가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들을 높여줘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의 여력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투자해도 다음에 손해를 안 보겠네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주가를 2,600에서 받아서 윤석열이 2,400으로 끝내놓은 걸 지금 3,000대를 넘겨줬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500조에 달하는 기업의 돈을 더 가치가 생겼죠. 그럼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우선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이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일단 신뢰 회복이라는 기초 조건을 맞추면서 이제 돌파구를 찾고 나머지 개혁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면 국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선적으로 경제 문제가 첫 번째다라고 이제 치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선후로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철저하게 동시 병행하고 있다. 예, 지금도 병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 괜히 검찰 개혁이다. 이걸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는 네. 거예요. 국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검찰 개혁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지할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이쪽에 있는데. 제가 좀 더 속도감 있게 다른 각도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담화 또는 대국민 기자회견에 연설문 읽고 할 때는 뭐 충분히 역대 대통령의 느낌이 그대로 나는데 사석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날 때 대화하는 툴을 보면 예전의 대통령들로부터 느꼈던 느낌과 전혀 좀 다르다. 대통령 이재명은 화법이 좀 다른 거 아니냐? 또 말하는 습관도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좀 부조하냐 아니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의 좀 말과 어법은 역대 다른 대통령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통치 언어라고 하는 게 있죠. 통치 언어.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다룰 때 쓰는 언어, 권위적인 언어들이죠. 그 언어에는 인간의 따뜻함이 없는 언어죠. 윤석열이 잘 썼던 말이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 네. 자유민주주의, 거기엔 어떤 온기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언어는 특정하지 않을 수이 되지 않는 관념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실체가 있는 언어들을 쓰고 있죠. 일상어를 정치언어로 바꿔놓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랑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 편만 뽑았었으면 참 편하다. 그런데 우리 편만 뽑았었으면 위험하다. 우리 공무원들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뒤에 말과 앞에 말의 차이가 천장지차죠. 네. 이게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내 말의 뜻은 나만 해석할 거야. 넌 알아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언어는 일상으로 국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지, 저는 어떤 원칙으로 인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참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대중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몸소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거든요. 네. 원래 전문가들이 어려운 말 쓰는 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전문가고, 가짜 전문가들이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제가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써줄 때 잘 할 것 같지 않은 학생들한테 추천서 써줄 때 이렇게 씁니다. 유능하고 우수한 학생입니다. 선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씁니다. 네. 그런데 진짜 얘는 뽑혔으면 좋겠네, 잘 됐으면 좋겠네 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죠. 이 학생은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와서 학생들이 발표한 데 필요한 컴퓨터가 깔려 있는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부팅을 시켜둡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강의실에 불을 다 끄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굴 뽑고 싶겠어요? 예, 후자를 뽑고 싶은데, 와,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혹시 얼마나 설명을 손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지는 스스로 알고는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고 나면요. 네. 댓글로 너무너무 설명이 알아듣기 쉽다 이렇게 해서 저는 속으로 나는 어떻게 저걸 좀 따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의 설명이 굉장히 쉽고 이해가 잘 되고 착착 이렇게 와 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대가예요.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인터뷰하면서 이 책 인간 이재명 처음 낸 버전이었죠. 이재명 평전 전 버전 쓸 때 가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 국민들이 퍼주기라고 저쪽에서 많이 공격하지 않냐. 그걸 계속해 나가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될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시나 이게 지금은 한 6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 명이 발생하면 지금은 한 6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곧 한 8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800만 원 들어갈 돈을 600만 원만 줘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씩 버는 거네. 네, 1년만 지연시켜도 국가가 200만 원씩을 버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이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200만 원 아끼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기초수급자를 안 되게 이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한 발짝 올라설 수 있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분투할 기회를 주는 건데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나라는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 예산을 200만 원씩 아끼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게 나쁘다는 사람은 자기 1000명을 데려오면 1000명하고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국가 예산을 축내고 어느 게 국가 예산을 아끼는 길인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진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이렇게 뵙고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정말로 응원하고 있지만 실제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오늘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실제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내용을 좀 더 손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줄 필요는 꼭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교수님 자주 나오셔서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은 좀 자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성급하게 예. 지금 인사나 또 정책들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전략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볼 때 정치 전선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토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성남시에서처럼 경기도에서처럼 일을 잘해서 그리고 저쪽이 공고화시켜 놓으려고 하는 전선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빼내서 최대한 합리적인 좋다는 게 이쪽에 압도적으로 뭐 일치되는 사람이 아니라 10중에 3개만 같아도 이쪽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이쪽 줄에 세우는 것. 그래서 저쪽 줄을 뒤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것.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렇게 해서 빼내서 이쪽 대우를 튼튼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적어도 다음 선거 때는 부울경 정도는 떼어내는 것. 그래서 성남 정도를 되찾는 것. 그렇게 하면 정말 강남과 대구 경북 정도 남는 그 지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길을 가도록 더 이상 저렇게 오로지 자기들의 당선이 국가의 명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심만이 있고 능력은 없는 집단이 더 이상 대등한 전선을 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판을 바꾸는 것이고 훨씬 더 큰 정치적 정말로 혁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이 내란의 주범들이 그 대리인들이 내란의 옹호 세력들이 나왔는데도 40%를 득표하지 않습니까? 이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면 다음 선거에서 더 나을 결과가 나올까요? 이걸 바꿔놔야죠. 바꿔놓으려면 압도적으로 잘해야 하고 그러려면 저 전선, 지금의 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하자. 그렇게 해서 전선이 무너집니까?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그죠? 해운대 구의회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잖아요. 해수부 보내주겠다는데 해운대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잖아요. 산업은행도 같이 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먼저 받는다는 결의를 하면 그다음에 해수부 받겠다. 이런 엉터리 바보 멍청이 같은 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과 전선을 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완전히 허무뜨리고 적어도 부울경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시장, 울산시장 다 줘봤잖아요. 줬는데 잘 못했잖아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잖아요. 중도 사퇴하는 그런 과오나 저지르고. 그러니까 안 줬잖아요. 그거 찾아오겠다는, 정상화하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통령을 그러면 믿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사람들은 뭐 개혁 과제 중에서 뭔가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걱정과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가령 교육부 장관 같은데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저는 저거 농림부 장관은 저런 이유가 있지. 저렇게 해서 잃는 것도 있지만 또 얻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부 장관 같은 데는 왜 했지? 얻는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속으로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교육부 장관 지금 대통령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기엔 좀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쨌든 그런 네, 일에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또 뭐 검증이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저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신이 아니잖아요. 예. 무엇보다 저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겸손하면 저는 그 능력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만해지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을 키워드별로 나눠서 대화를 해보니 느낌이 또 다릅니다. 한때는 눈물이 났고 한때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매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정말로 큰 이런 방향을 방현석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평전 스픽스에서 나와서 인터뷰하고 나니까 조금 팔린다고 하는데 저도 사서 다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재명 평전 방현석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신 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이재명 평전 꼭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선물로 주셔도 아주 좋겠다 이렇게 권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평전 읽어보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가 어떤 출발 지점으로부터 나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볼 때마다 눈물, 볼 때마다 감동, 볼 때마다 저를 가르치는 큰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냉감 친구 세트를요, 스픽스몰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가격에 드리려고요. 우와, 이불, 패드, 베개피까지 슈퍼싱글 사이즈로요. 냉감 원단을 사용한 것인데 66,000원이고 국내 제조 제품입니다. 요즘 품귀 현상이 많이 생겨서 냉감 친구류 사기 어려운데 이번에 3,000세트 한정 판매로 여러분들께 내놓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아주 돈도 벌고 정말로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차가워서 와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도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해 주시고 부모님 선물하실 분들 좋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 교수님 네.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하다가 스픽스는 살기 위해서 광고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주 스픽스가 모시겠습니다. 잘 돼야죠. 예, 스픽스가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스픽스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된다라는 말씀은 과찬이시고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이 되면 된다. 이재명처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 모을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